2026년 5월 4일 오후 류양시의 한 폭죽 공장에서 발생한 거대한 폭발은 단순한 산업재해로 포장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 다음 날인 5월 5일 중국 중앙 텔레비전 드론 영상에는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건물들과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길 그리고 무너진 잔해 속을 파헤치는 구조대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최소 21명 사망, 61명 부상. 단 몇 초의 폭발이 한 도시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문제는 이 숫자가 충격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는 점이다. 현장에 투입된 480명 이상의 구조인력, 반경 3km 통제구역 설정, 그리고 중앙에서 급파된 전문가들까지 이 모든 대응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왜 이런 수준의 재난이 사전에 차단되지 못했는가? 신화통신은 총력을 다해 구조하라는 지시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지만 한 구조대원의 말은 더 직접적이었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시스템의 잔해를 정리하러 온 것이다. 이 한 문장은 이번 폭발의 본질을 정확히 찌른다. 국제 언론도 이를 단순 사고로 보지 않았다. 로이터즈와 BBC 뉴즈는 반복되는 중국 산업사고를 지적하며 안전규제의 구조적 실패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값싼 생산과 과잉 경쟁 그리고 성과를 위해 안전을 희생하는 정책 구조. 이것이 바로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더욱 강화된 방식이다. 경제 성장과 수출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기업에 가해지는 압박은 결국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싸게라는 위험한 명령으로 변질됐고 그 끝은 폭발이었다. 이 폭발을 단순한 공장 사고로 축소하는 순간 더 큰 진실은 가려진다. 류양시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중국 폭죽 산업의 심장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은 중국 내 소비의 약 60%, 수출의 70%를 차지한다. 숫자는 화려하지만 그 이면은 잔혹하다. 수백 개 공장과 수만 명 노동자가 납기와 가격이라는 압박 속에서 위험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 이것이 바로 류양의 현실이다. 폭발이 발생한 5월 4일 이전에도 경고 신호는 이미 존재했다. 현지 매체와 업계 보고서들은 반복적으로 안전기준 미준수, 과밀, 저장, 비공식 작업 확대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현장 관리가 아니다. 지방 정부는 세수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밀어붙였고 기업은 국제 주문을 맞추기 위해 비용을 줄였다. 이 압박 구조 속에서 안전은 비용이 되었고 비용은 결국 제거됐다. 한 내부 관계자의 말은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검사는 온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만 멈추고 다음날 다시 시작한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로이터즈와 BBC 뉴즈는 과거 중국 산업재해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저가 경쟁과 규제 무력화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특히 폭죽 산업은 고위험 물질을 다루면서도 노동침 약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사고 확률이 구조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계속 증가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은 단순한 전통 산업이 아니라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엔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더욱 정치적으로 변한다. 시진핑 체제 하에서 강조된 성과 중심 성장은 지방 정부의 수치 경쟁을 강요했고 이는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만들었다. 겉으로는 규제 강화와 안전 점검을 외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결과를 내라는 압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 그 결과가 바로 21명의 사망과 61명의 부상이다. 폭발 이후 드러난 것은 단순한 피해 규모가 아니라 그 피해를 감당하는 시스템의 한계였다. 2026년 5월 5일 중국 중앙 텔레비전이 공개한 드론 영상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화염과 무너진 공장지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잔해 더미가 그대로 담겼다. 건물의 지붕은 통째로 날아갔고 일부 구조물은 내부 폭발 압력에 의해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산업시설 전체가 붕괴된 전장에 가까웠다.
중앙과 지방은 즉각 반응했다. 최소 480명 이상의 구조 인력이 투입되고 중장비가 동원되며 반경 3km 통제선이 설정됐다. 그러나 문제는 빠른 대응이 아니라 왜 이 정도 대응이 필요했는가다. 정상적인 안전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폭발은 확산되기 전에 차단됐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불길은 여러 동으로 번졌고 구조대는 생존자, 수색이 아니라 유해 수습에 가까운 작업을 반복해야 했다. 현장에 있던 한 구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시간을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늦어버린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건 사고 대응이 아니라 피해 수습이다. 신화통신은 중앙에서 전문가를 급파해 구조를 지휘했다고 전했지만 이는 동시에 지방의 초기 대응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즉 시스템은 작동했지만 너무 늦게 작동했다. 그리고 이 지연은 우연이 아니다. 과거에도 로이터즈와 BBC 뉴즈는 중국 산업 사고에서 반복적으로 초기 대응 지연과 정보 통제를 구조적 문제로 지적해왔다. 현장을 통제하는 속도보다 정보를 통제하는 속도가 더 빠른 시스템, 이것이 바로 진짜 위험이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대응 체계 자체가 사후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방은 형식적이고 대응은 과잉이며 책임은 분산된다. 시진핑 체제에서 강조된 중앙 집권적 위기 대응 모델은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장의 자율적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역설을 만들어냈다. 결국 모든 것은 중앙의 지시를 기다리는 구조가 되었고 그 사이 시간은 흘렀다. 폭발 직후 경찰은 신속하게 회사 경영진을 체포했다. 겉으로 보면 단호한 법 집행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대형 산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시나리오, 현장 책임자 몇 명을 끌어내리고 사건을 봉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것이 진짜 책임 규명인지 아니면 분노를 흡수하기 위한 정치적 방패인지다.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질문은 남는다. 왜 위험 물질이 밀집된 공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유지되지 않았는가? 왜 수차례 점검이 있었다고 주장되지만 결과는 21명 사망, 61명 부상이라는 참사로 이어졌는가? 신화통신은 조사와 처벌을 강조했지만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현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몇 명의 관리자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운영하게 만든 구조다. 하지만 구조는 절대 체포되지 않는다. 국제 언론 역시 이 패턴을 지적해왔다. 로이터즈는 과거 중국 산업 사고 보도에서 책임이 기업 수준에서 차단되고 규제 기관과 지방 정부의 역할은 흐려지는 경향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BBC 뉴즈 또한 유사 사건에서 형식적 책임 추궁이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즉, 체포는 시작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끝이기도 하다. 여기서 정치적 구조가 드러난다. 시진핑 체제에서 강화된 중앙 통제는 성과는 위로, 책임은 아래로라는 불균형을 고착화시켰다. 지방 정부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느슨하게 운영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책임을 떠안는다. 그 결과 시스템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개인만 처벌받는다. 폭발 다음날 중앙은 빠르게 움직였다. 신화통신은 최고 지도부가 부상자 치료와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위기 대응이다.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층의 움직임이 보인다. 바로 정부와 서사의 통제다. 현장에는 480명 이상의 구조 인력과 중앙 전문가가 투입됐고 반경 3km 통제선이 설정됐다. 물리적 통제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보 흐름 역시 통제되기 시작했다. 어떤 영상이 공개되고 어떤 수치가 강조되며 어떤 질문이 사라지는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 구조 관계자의 말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무엇이 외부로 나가는지도 관리해야 한다. 현장은 이미 두 개의 전선이다. 국제 언론은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로이터즈와 BBC 뉴즈는 중국의 대형 사고 대응에서 신속한 중앙 개입과 동시에 정보 관리 강화가 병행된다고 분석했다. 즉, 위기 대응은 단순히 구조화 복구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시진핑 체제의 특징이 드러난다. 중앙 집권적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빠른 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모든 내러티브를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시키려는 압력을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 현장은 사실을 보고하는 공간이 아니라 허용된 사실만 전달되는 공간으로 변질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이 사고가 발생했는가는 점점 뒤로 밀려난다. 결국 이번 중앙의 개입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여전히 강력한 동원 능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동원 능력이 향하는 방향이다. 만약 그 방향이 구조가 아닌 통제에 더 가깝다면 이 시스템은 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의 파장을 관리하는 데만 점점 더 익숙해질 것이다.